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단독 보도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심야 노동을 하고 퇴근한 뒤 집에서 숨진 일용직 근로자 장덕준 씨. 그의 죽음은 쿠팡에서 처음 인정된 산재 사망 사고, 과로사였습니다. 그가 숨지기 6개월 전 동료와 나눈 문자 대화입니다. 여러 차례 등장하는 블랙이라는 단어, 그는 블랙에 올라갈까 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려오던 쿠팡의 블랙리스트, MBC 취재진은 그 실체를 쫓아 취재를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16,000여 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연속 보도해 드릴 텐데요. 먼저 쿠팡의 근로 환경 지금은 어떤지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팡이 운영하는 인천사 물류센터,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시흥 1센터, 영하 19도 냉동창고에서 일하는 곤지암 1센터, 그리고 대규모 물량이 들어오는 동탄 1센터. 취재진이 블랙리스트 의혹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 이들 4개 사업장에 일용직 노동자로 등록해 심야 근무를 해봤습니다. 업무의 시작은 소지물 검색, 이유는 보안과 안전입니다. 회사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됨에 따라 보안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업무 시작과 함께 속도에 대한 압박이 가해집니다. 어떻게 입력하죠 이걸? 사실 안 되네. 해봤네. 아니 해봤다가 아니라 그 아니 그 받을 때네. 그 받을 아무튼 왜안 해? 바코드를 찍고 포장하고 밀봉과 운송장 붙이기. 단순한 작업이 밤새 계속됩니다. 저녁 시간은 1시간, 별도의 쉬는 시간은 없습니다. 못했어요? 아니 찍어주고 가셨어요. 다른 분이. 얘는? 그거는 안 한 것 같아요. 아 얘도 해야지 그럼 뭐 찍어야지. 이건 다 왜 이러냐.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관리자가 업무 속도를 독려합니다. 포장만 안 하고 포장만 안 하고. 이해했어요? 아 빨리 이해했냐니까. 이게 뭐 모르겠어요. 뭐 무슨 말? 마지막에 엄청 쪼네. 구체적인 목표치가 방송으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곧바로 불이익을 언급하며 경고가 따라옵니다. 방송에서 언급한 개인 면담과 가이드, 이것이 블랙리스트를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소문은 무성합니다. 블랙리스트요? 이제 일을 아무리 잘해도 계약이 안 되는 경우는 많이 있더라고요. 뭘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친구가 얼마 전에 계약이 안 됐거든요. 본인은 원했지만. 블랙리스트 걸어놨어 하면 몇 년 몇 월 원바코드 블랙. 그래서 저희가 리스트를 저장을 해놓거든요.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리스트가 어떻게 정리가 돼서 뭐 짐작만 할 뿐이지. 인터넷 커뮤니티 쿠팡 물류센터 게시판에는 오늘도 왜 자신의 일용직 근무 신청이 거부되는지 이유를 묻는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MBC 취재팀이 직접 일하는 동안에도 물류센터에서 블랙이라는 용어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퇴직자들은 블랙리스트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안다고 했습니다. 한 달 넘는 수소문 끝에 MBC는 쿠팡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엑셀 문서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각종 암호로 표기된 이 파일엔 쿠팡이 채용을 기피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빼곡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문서의 내용을 분석해봤습니다. MBC는 블랙리스트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쿠팡 내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파일 제목은 PNG 리스트, 엑셀 파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등록 일자와 근무지, 요청자와 작성자에 이어 이름과 생년월일, 원바코드로 불리는 로그인 아이디, 연락처 순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등록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사유일은 대구 1센터와 대구 2센터, 그리고 2개의 점선, 암호 같은 3가지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사유인은 폭언, 욕설 및 모욕, 도난사건, 허위사실 유포, 고의적 업무방해 등 총 48종류입니다. 왜 파일 이름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PNG의 리스트일까? 취재팀이 추론한 결론은 페르소나 논 그라타. 외교 전문 용어로 상대 국가의 특정 외교관을 거부할 때 사용하는 기피 임무를 뜻합니다. PNG 리스트라고 기재돼 있고 이게 외교적
그 용어로서 뭐 기피인물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아마 블랙리스트하고 뭐 동일하다라고 보여지고 양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네요. 근래 이런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좀 이 자체로 충격적이고요. 쿠팡이 거부하는 기피인물 명단. 이런 추론은 사유 2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정상적인 업무 수행 불가능, 건강 문제, 직장 내 성희롱, 반복적 무단 결근, 음주 근무 등 쿠팡 입장에선 채용을 꺼리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실제 이 명단에 오른 사람은 다시는 쿠팡에 채용되지 못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일용직을 신청을 해도 다 떨어졌거든요. 원지암이든 동탄이든 부천이든 한 20번인가 많이도 지원했죠. 안 되더라고요. 계속 용인센터도 안 되고 저기 광주센터도 안 되고 이천센터도 안 되고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 저 블랙 거셨냐고. 핵심적인 의무는 사유 1이었습니다. 실제 근무했던 곳과 별도로 왜 하필 대구 1센터와 대구 2센터로 표기했을까? 우선 대구 2센터는 2023년 5월 리스트에 처음 등장합니다. 사유는 6개월 내 웰컴데이 중복 지원으로 모두 동일합니다. 웰컴데이는 쿠팡 물류센터 근무 첫날 받게 되는 4시간 정도의 안내교육 과정입니다. 물류센터를 옮겨가며 중복 지원하면 실제로는 4시간만 일하고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얌체 지원자로 분류해 6개월간 채용을 제한한 걸로 보입니다. 계속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웰컴데이만 계속할 수가 있는 거죠. 오후에 딱 4시간 정도밖에 일을 안 하니까 얘는 오후에 4시간만 일하려고 하는 거네. 문제는 대구 1센터입니다. 2017년 9월 20일 PNG 파일 1호 등재자로 기록된 최현숙 씨. 이날 이후 6년 넘게 한 번도 쿠팡에서 일하지 못했습니다. 등록 사유는 폭언, 욕설 및 모욕입니다. 막 이름을 불러대더라고요. 왜 그 일을 안 하고 선풍기 앞에 있냐. 지나갔을 뿐이다. 예, 그리고 뭐 속도가 느리대요. 제가 이제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같은 날 PNG 리스트에 오른 8명을 포함해 대구 1센터로 분류된 사람은 7,791명. 이름이 등록된 순간부터 무기한 채용을 거부한 걸로 추정됩니다. 2개의 점선 표시는 2021년 10월 31일부터 등장했습니다. 역시 이날 이후 최대 2년 넘게 리스트에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즉 대구 1 리센터 등은 채용 제한 기간을 등급화한 암호로 추정됩니다. 2020년 퇴근 후 자택에서 숨진 고 장덕준 씨가 근무했던 곳, 바로 대구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도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문서를 만들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이 대구센터를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비밀기호로 활용한 걸로 보입니다. 어떤 일정한 취업 제한 기간을 등급화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비밀기호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고 그것은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반증하는 중요한 어떤 고리가 아닌가. 이건 대단히 위법성이 높기 때문에 자기들이 뭔가 숨기려고 은폐하려고 그런 기호를 쓰고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겠죠. 만약에 이걸 대구 1센터가 아니라 뭐 영구 배제라든가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 누구나 보는 순간 다 금방 알아볼 수 있잖아요. 2017년 9월 20일부터 2023년 10월 26일까지 쿠팡 PNG 리스트에 등록된 사람은 총 16,450명입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이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MBC는 한 달여에 걸쳐 이 명단의 사람들과 통화하고 또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같이 쿠팡에서 일한 적은 있는데 언제부턴가 다시 가서 일할 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쿠팡 측은 이 문건의 존재 자체를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모호한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어서 정혜인 기자입니다. 쿠팡의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PNG 문건에 오른 사람은 16,450명입니다. MBC는 문건에 오른 인물 중 8,274명과 연락을 시도했고 이 중 2,805명과 전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271명에 대해서는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대부분 자신이 명단에 오른 사실, 그 이유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다소 모호한 사유로 명단에 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관리자분 한 명이 좀 저한테 많이 뭐라고 했어요. 아프면 출근을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은 본인한테도 회사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 이게 뭐냐. 제가 실수로 보고를 안 하고 화장실을 간 적이 있었는데 갔다 와가지고 한번 경고를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작업장에서 발생한 부당한 대우를 본사에 신고한 적이 있는데 이게 원인이 된 것 같다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부당한 걸 당했을 때 본사에 신고할 수 있는 그런 QR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그런 거를 적어서 올렸죠. 일주일 뒤에 확인해 봤더니 게시물이 없다고 뜨더라고요. 그냥 삭제된 것 같아요. 거기서 블랙을 먹였구나. 고의적인 업무방해 사유로 명단에 오르는 경우 갑자기 관리자가 부르더라고. 씨는 실적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또 폭언과 욕설 사유로 명단에 포함된 이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레일이 움직여. 그러면 확 쪄요, 손을.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거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부터 아예 안 돼요. 신청을 해도. 우수 사원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순식간에 리스트에 올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만근하고 특근까지 다 하고 우수사원도 계속 뽑혔고 기준이 도대체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적도 없었고 춥거나 덥거나 그런 것도 얘기는 안 했고 잘 쉬지도 않았었는데 근무 때문에 있진 않았었어요. 당사자들은 소위 회사에 찍힌 사람들이 명단에 오른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잘린다니까요. 솔직히 아니고 채팅이 그랬어요. 그런 민원 제기라든가 건의사항 건의해갖고 연장 계약 되신 분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고. 쿠팡 측은 MBC 취재가 시작되자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P&G 문건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후 MBC가 구체적인 파일 이름을 공개하자 쿠팡은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교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라는 공식 해명을 해왔습니다. 관련 문건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최고 경영진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모호한 해명이었습니다. MBC는 명단에 오른 사람들의 더 자세한 인터뷰 내용을 MBC 뉴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하고 유튜버와 현직 기자들까지 포함된 쿠팡의 P&G 리스트 의혹을 연속 보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여야 정치권은 본격적인 공천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닷새간의 예비 후보자 면접 일정을 개시했는데요. 전현직 의원의 전직 장관까지 한 지역구에 몰리는 등 재배치를 검토하는 지역구가 나오고 있지만 일부 당사자들이 거부하면서 난항도 예상됩니다. 구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전 9시부터 공천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일찍부터 주목받은 지역구는 여당이 이른바 한강벨트 탈환의 교두보로 삼고 있는 서울 중성동 을입니다.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쏠리면서 분산 재배치를 검토하겠다는 당의 입장에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정치 인생을 중성동을에 바치겠다고 했고 절대 다른 곳에 갈 수 없다는. 다른 데 옮겨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분명히 장관들은 험지가라고 하시는데 협조할 의지가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저는 유권자분들을 만나면서 뛰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의 이른바 양지 출마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 강남 을도 재배치 검토 대상입니다. 우리한테 결코 쉬운 지역은 아닙니다. 또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당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입장 변함이 없습니다. 서울 중성동갑 후보들 사이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윤희숙 밀어주기 논란을 놓고 기싸움도 벌어졌습니다. 비대위원장께서 한 말씀 하시고 나서 이제 자주 들었던 말이 윤희숙 씨로 확정이 된 거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유능하다, 무능하다 이런 구도에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언급이 된 거는 사실 반갑고. 당 지도부는 수도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의 지역구 출마를 요청했습니다.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김성태 전 의원 지지자들은 당사 앞에서 시위에 나섰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 전 의원이 단식으로 민주주의 훼손을 막은 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시스템 공천을 존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서울 지역 공천 면접을 시작으로 주 후반부엔 여당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 출마자들의 면접이 이어집니다.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일부 중진급 인사들에게 직접 불출마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길을 터달라는 취지라고 했는데 일부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에 대한 갈등이 잦아들지 않은 상황에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전략 공천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김근태 전 의원의 아내로 서울 도봉갑에서 3선을 지낸 인재근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총선 관련 의견 교환을 위해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인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면 전략공천 지역이 되는데 민주당은 이 대표가 영입한 김남근 변호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중진급 인사들에겐 이 대표가 직접 불출마를 권유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대표의 대선 특보 출신인 문학진 전 의원 등도 그 대상인데 민주당 관계자는 이른바 올드보이 청산에 대한 의지라며 친명 후보자들도 쇄신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선배 정치인의 책임 있는 결정을 주문하기도 했지만 공천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 대표가 직접 나서 거취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한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에 대한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으로 민주당이 그야말로 이제 기조를 가고 있는 건데 거기에 선거 구도와 전략에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판단하는 것 같아요. 경쟁력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는 판단되어야 되지 단순히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일했던 사람이니까 안 돼 라는 이유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추미애 전 법무장관에 대해선 최전방 공격수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당내 일부 요청에 따라 전략공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선에서 최대 30% 감점을 받게 되는 현역 의원 31명에 대한 통보가 예상보다 다소 늦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번 주 2차 경선 지역과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예고한 대로 오늘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면죄부 수단으로 쓰는 거냐고 쏘아붙였고 민주당은 선거 연합은 어렵다며 조국 신당의 통합 비례정당 참여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본격 공천 작업에 들어간 개혁신당에선 거대 양당 모두에서 비대위원장직을 맡았던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공천 관리를 맡길 수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향인 부산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출마 여부는 말하지 않았고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어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은 범죄자들이 면죄부를 얻는 수단이 아니다. 특권과 반칙의 상징이 국회의원이 되는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는 등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통합 비례정당 참여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조국 신당이 창당되더라도 이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당시 이미 여러 차례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한 만큼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불공정 이슈를 다시 불러올 수 있는 점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최고위원은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큰 바다에서 함께 만나자는 글로 여지를 남겼습니다. 지도부 구성을 마친 개혁신당도 가장 선명한 야당을 앞세워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30석은 넘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30석이요? 네. 10분의 1인데요. 예. 그래야 양당의 횡포를 막을 수 있을 거예요. 합당 이후 일부 당원들이 탈당하면서 졸속 합당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거듭 사과한 이준석 공동대표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공천관리위원장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거론했습니다. 정무적 감각이 있고 그리고 각 정파 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공통으로 신뢰하는 인물이어야 된다는
이원욱, 조웅천 의원이 각기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화성과 남양주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개혁신당은 비례대표에는 영입 인재들을 우선 배정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전국의 대학생 10명 중에 8명에게 국가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 여당이 파격적인 장학금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상위 20%만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대학생이 국가 장학금 지원 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문제는 재원이겠죠. 해마다 최대 3조 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소득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국가 장학금 인류형. 소득 구간에 따라 연간 350만 원부터 등록금 전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대학생의 50%가 이 장학금을 받는데 올해 규모만 2조 6,600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 여당이 이 장학금 지급 대상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소득 상위 20%만 빼고 모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대학생 학비 경감 방안을 만들어서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약속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1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자신이 제시했던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방침은 없으며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해마다 1조 5천억 원, 최대 3조 원이 더 필요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교육계에선 이른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가져다 쓸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시도교육청이 남긴 교육 교부금 예산이 7조 5천억 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남는 교부금을 다시 받아가지고 사업비로 예산을 주면은 기재부에서 돌려주면은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교육부가 올해 전면 도입하는 늘봄학교 또 유아교육 보육 통합사업에도 많은 교육 교부금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올해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기본 운영비마저 일정 부분 줄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갑자기 국가 장학금을 교부금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고 국세에서 확보되는 올해 교육 교부금은 지난해 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여파로 아직 시도교육청에 배분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최근 생활체육인들이 많아지면서 실내 체육관 예약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예약 시스템이 열리면 곧바로 마감이 될 정도로 치열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 체육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체육회 회장이 이런 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의 한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주말에는 주로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2시간에 28,000원. 이용료도 저렴하고 시설도 넓다 보니 인터넷 예약 시스템이 열리면 곧바로 마감될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이용할 때 꽉 차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날 사용을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선점하는 사람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해당 지역 체육회 회장이었습니다. 이 체육회 회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행사를 열기 위해 체육관 예약을 받지 말라고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있잖아. 그때 24일날인가 8일날인가 뭐 자부레를 9일날인가 그래는 업데이트 했잖아. 예. 어떤 어린이집입니까 그거? 우리 저기 다니는 손녀 다니는데 체육관을 비워야 하는 날을 지정해 직원에게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적어진 날짜를 있잖아, 그거. 예, 그 10월 28일이랑 11월 3일. 그러면 그걸 빨리 해서 결정해가지고 전화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행사가 많았던 지난 10월에는 체육회 회장이 이틀 동안 체육관을 비우라고 지시했다는 게 직원들의 증언입니다. 일반인은 인터넷 예약을 통해서 공공기관은 공문으로 시설 예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체육회 회장이 이런 절차를 어기고 선점하다 보니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날이 적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미리 선점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막상 그 달에 이제 예약이 열리는 날 1일 정도 되면은 전화가 많이 오는데 그때 되게 빨리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 있는 게 말이 되냐. 해당 체육회 회장은 공공 목적을 위한 선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 하는 달에는 한두 건 우리가 공공적인 거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예상치 못한 행정적 어떤 활용도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치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행사는 체육관에서 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부산에서 민생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10차례 모두 수도권에서만 진행이 됐었는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에서 민생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각종 지역 발전 약속을 쏟아냈는데요. 야권 일각에서는 2달도 남지 않은 총선용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현섭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부산을 찾아 지방시대를 선포하며 균형 발전을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또다시 부산을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별법 제정으로 부산을 글로벌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을 남북권 중심 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지난 10차례 민생 토론회는 모두 수도권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민심 달래기로 지난해 12월 대기업 총수들과 동행 방문 이후 2달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의 수건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사업, 한국산업은행 이전 등 기존에 약속했던 정책에 대해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 전이라도 인력 재배치와 금융 지원으로 효과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주 여건 개선으로 부산의 특성화 고아, 어린이병원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두 대규모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고 야당과의 일부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이번 부산 방문에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주요 부처 장관이 함께 따라 나섰고 지난번 재래시장 떡볶이 먹방 논란을 일으켰던 대기업 총수들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그냥 가게가 아니라 그야말로 전통시장의 전통문화가 그대로 있네요. 야권 일각에서 2달도 남지 않은 총선용 이벤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총선 이후까지 충청 등 다른 지역에서도 민생 토론회를 계속 열 계획이라며 총선용 행보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강현솔입니다. 설 연휴 전에 있었던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지만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논란은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대통령실 기록물로 규정했는데요. MBC가 지난달 이 명품 가방이 언제 국고에 귀속이 됐는지 등에 대해서 이 대통령 비서실에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KBS 신년 대담에서 대통령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그 백을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질문자가 놓고 갔다고 언급한 가방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모든 선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보관된다는 입장을 지난달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가방을 선물로 규정한 게 맞냐는 지적이 나왔고 이를 관리 보관하기 위해선 직무 수행과 관련돼 있고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더 이상 입장은 없었습니다. MBC는 지난달 말 명품 가방이 국고로 귀속된 시점과 국고로 귀속하게 된 이유, 어디에서 보관 중인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주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국가 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4개 항목을 열거하며 비공개 결정을 양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국익 침해와 함께 재판이나 수사를 곤란하게 하거나 감사, 인사관리 등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근거 조항입니다.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 횟집 앞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 이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장제원 의원, 광역단체장들이 식당 앞에 도열해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회식 비용을 누가 냈는지, 대통령 비서실 예산으로 지출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역시 국방 등 국익 침해를 근거로 비공개를 통지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쓰였는지 또는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걸 밝히는 건 사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고 볼 수가 없고 오히려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이 이 정부를 신뢰하고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비공개 결정 이후 이 시민단체가 다시 법원에 낸 소송에서 법원은 만찬 비용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실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전 국민 울려버린 대통령, 윤통의 분노. 인사혁신처 산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공식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영상 제목들입니다.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게시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영상은 신임 원장이 취임한 뒤부터 줄줄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원장이 직접 영상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지명 당시부터 극우 유튜버 출신이라고 논란이 됐던 김채환 원장입니다.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공식 유튜브 계정 인재교육TV에 올라온 영상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긴급 속보, 전 국민 울려버린 대통령, 전쟁 선포 D-Day 같은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재생하자 윤 대통령의 설 인사 영상이 나옵니다. 사랑이 필요한 거죠. 또 다른 영상에선 김채환 인재개발원장이 직접 등장해 대통령의 안보관을 소개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전쟁을 생각하고 계신다.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다. 그 생각을 하신 지가 이미 상당히 오래됐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통의 분노, 특별한 결심 등 대통령의 개인적인 고뇌와 결단에 대해 집중 부각한 영상들도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헌법의 소자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경무를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모르시겠습니까? 이런 영상은 총 13개로 석 달 전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7월 김 원장이 취임한 이후입니다. 이전까진 빅데이터나 공공혁신 등 기관 성격과 연관된 영상들이 주로 게재됐습니다. 야당은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국가기관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 조직마저 극우 세력의 이념으로 물들게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해당 영상들은 김 원장의 개인 유튜브에도 버젓이 올라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개인 인터넷 방송은 겸직 허가 대상이고 겸직 활동을 할 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선 안 됩니다. 김 원장은 이미 지명 당시부터 극우 유튜버 논란이 불거졌던 인물입니다. 군 통수권자가 군인을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셈인 것입니다. 취재진은 인재개발원의 공식 입장을 물었지만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HD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거대한 철제 구조물이 한쪽으로 기운 채 주저앉았습니다. 무게를 이기지 못한 파이프는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HD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해양공장에서 9,000톤 규모의 철제 구조물 일부가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60대 노동자가 숨졌고 50대 노동자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육상에서 만든 부유식 원유 생산시설을 해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구조물을 지탱하던 설비 일부가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HD 현대중공업과 계약한 중량물 이동 해외 전문업체 소속으로 확인됐습니다.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날짜를 지키기 위해 연휴 기간에도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공정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게 운율에 따라서 뭐 원청이라든가 좀 하청이라든가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당장 더 운율이 나오기 어렵거든요. 이와 관련해 HD 현대중공업 측은 사전 점검을 완료한 후 이동 작업을 하던 중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에서는 지난 2022년 4월 노동자 1명이 폭발 사고로 사망했고 같은 해 1월에는 크레인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철판에 끼어 숨지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이 방위비를 적게 내면 러시아가 마음대로 공격하도록 격려하겠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동맹을 가볍게 여기는 듯한 트럼프의 이 발언은 우리에게도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는데요. 워싱턴 왕종명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왕 특파원, 문제의 발언이 선거 유세장에서 나왔죠? 네, 2018년 대통령 시절 나토 정상회의에서 다른 정상과 나눈 대화를 소개한 건데요. 직접 육성으로 들어보시죠. If we don't pay and we're attacked by Russia, will you protect us? No, I would not protect you. In fact, I would encourage them to do whatever the hell they want. You got to pay. 동맹이 국방비를 더 쓰게 하려고 적국의 무력 사용을 부추길 거란 얘기입니다. 네, 나토 회원국들로서는 돈 내라는 겁박으로 들릴 텐데 반발이 거셀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나토 조약 5조는 회원국 중 하나가 공격받으면 전체가 공격당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집단 안보 체제를 규정하고 있고 작전은 사실상 미국이 지휘합니다. 그런데 이 조약을 무시한 채 나토 무력화를 공언한 거라 유럽 각국에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의 공화당에서조차 푸틴을 돕자는 거냐면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자, 트럼프가 한미동맹은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나토한테 저 정도면 우리도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의 동맹 경시가 여전하다는 게 이번 발언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미동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방위비 분담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시킬 거란 말 기억하시죠? 다시 들어볼까요? Why not 100%? We're policing all of these countries. They're not paying us. I'm prepared to walk a maniac over there. In my opinion, if they don't take care of us properly, if they don't respect us. 과거 트럼프 정부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존 켈리는 오늘 CNN에 한국, 일본도 나토와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재임 시절에 한국, 일본에서 미군이 주둔하는 걸 완강히 반대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트럼프의 발언을 전하면서 1950년 애치슨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위선에서 제외시킨 이른바 이 애치슨 라인을 발표하고 5개월 뒤에 북한이 침략한 역사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한반도를 포함해 미군이 빠져나간 지역에서 실제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읽힙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값싼 우크라이나 농산물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는 유럽 농민들의 반발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폴란드에선 우크라이나에서 트럭에 실어 들여오던 곡물들을 도로에 쏟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유럽과 미국 내의 부정적인 여론도 커지고 있어서 이래저래 우크라이나가 점점 더 궁지로 몰리는 모습입니다. 파리에서 손영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로에 줄지어 서 있던 대형 트럭들에서 무언가가 쏟아집니다. 곡물입니다. 폴란드 운송업자들이 국경을 지나던 우크라이나 트럭들을 멈춰 세우고 화물칸에 있던 곡물들을 쏟아낸 겁니다. 값싼 우크라이나 농산물 때문에 폴란드 농민들이 몰락 위기에 처했다며 기습 시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Także no niestety musimy się całą Europą motywować, blokować tą Ukrainę i Rosję przede wszystkim, no bo zbankrutujemy totalnie. 흑해를 통해 전 세계로 수출되던 값싼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은 전쟁으로 흑해가 봉쇄되면서 육로를 통해 유럽 곳곳으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헝가리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농민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2년 동안의 전쟁에서 무기와 병력은 바닥났습니다. 유럽연합의 군사지원 자금은 헝가리의 반대로 막혀 있고
미국 상원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금 600억 달러, 우리 돈 약 80조 원 규모의 예산안 처리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 군 총사령관까지 경질되는 등 내부 분위기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간파라도 한 듯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겠다면서 그 전제로 미국의 무기 공급 중단을 요구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도는 급격히 떨어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뒷바라지에 지친 국제사회가 어떤 판단을 내리냐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운명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령입니다. 라면집이나 초밥집 같은 일본의 일부 식당들에서 직원이나 손님들의 위생 문제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한 유명 피자 체인점에서 피자를 만들던 직원이 자신의 코를 후빈 손가락을 반죽에 바르는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본 도미노 피자 종업원이 밀가루 반죽을 하다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코를 후비더니 반죽에 가져다 바릅니다. 확인 결과 해당 영상은 일본 효고현 아마가사키시의 도미노 피자 매장에서 어제 새벽 영업이 끝난 뒤 촬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도미노 피자 본사는 즉각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매장의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문제의 밀가루 반죽은 발효 전 단계의 반죽으로 아직 사용되기 전이었고 해당 점포의 밀가루 반죽을 전량 폐기해 손님들에게 제공되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제를 일으킨 종업원을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엔 한 라면 체인점에서 아르바이트 종업원이 물병 뚜껑을 핥는 동영상이 확산돼 논란이 일었고 열흘 전엔 유명 샤브샤브 체인점에서 직원들이 휘핑크림을 용기째 입에 넣는 영상이 퍼져 문제가 됐습니다. 작년에 초밥집 간장병을 핥아 체포됐던 20대 피의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일본 국민들 사이에선 처벌 수위가 낮아서 이른바 위생 테러가 끊이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중국에서는 최대 명절인 춘제 기간 동안 인공지능 AI 앵커가 뉴스를 진행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세계 1위를 목표로 AI 기술 개발을 추진해 왔는데요. 기술이 성장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도 같이 늘고 있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유경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중국 항저우의 한 저녁 뉴스 프로그램. 빨간 정장 차림의 여성 앵커가 인사말을 전합니다. 各位观众晚上好，欢迎收看杭州新闻联播，我是 AI 主播小雨，很高兴与大家见面。 이 앵커는 실제 아나운서를 본따 만든 AI 아나운서입니다. 외모나 말투 모두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합니다. 이 방송사는 중국 춘절 연휴 동안 휴가를 떠난 기존 앵커를 대신하여 AI 앵커에게 뉴스 진행을 맡겼습니다. 近日，杭州发布第一批15个民营企业助力共同富裕优秀案例。 AI 활용이 늘어나면서 AI를 이용한 범죄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AI를 이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음성을 조작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범죄가 대표적입니다. 최근 홍콩에서는 딥페이크 기술로 기업 임원 행세를 한 일당이 홍콩 돈 2억 달러, 한국 돈 340억 원을 받아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繼而利用人工智能為影片配上一啲偽冒嘅聲音，再用喺視像會議。 이처럼 딥페이크 영상으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며 돈을 송금케 하는 피싱 범죄가 늘자 중국 정부도 주의사항을 안내한 영상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千万要注意了，不要过度公开包含您个人人脸的照片、视频和您的声音，保护好自己的生物信息安全。 중국은 지난해에만 19조 원을 투자하는 등 국가 주도로 인공지능 분야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개발 비리 의혹 중에 하나로 꼽혀온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법원은 이 전 대표의 캠프 출신인 로비스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이 대표의 최측근에게 로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식은 김상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300m 길이의 초대형 옹벽과 마주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무리하게 산을 깎아 만든 기형적 구조다 보니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015년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 올려줬고 공공기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개발에서 빠져 개발업자는 3천억 원이 넘는 개발 이익을 챙겼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인허가 로비스트로 지목해 77억 원을 받고 로비를 벌인 혐의로 법정에 세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 결정에 이재명 대표 승인이 있었던 게 맞나요? 9달 만에 법원은 이재명 대표와 친분, 또 로비 과정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를 여러 차례 도우며 이재명 시장의 두터운 신뢰를 얻었고 공무원들도 특수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며 개발업자의 인허가 청탁을 수차례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에게 전했다고 인정하면서 전문성 없이 지방 정치인과 친분만을 이용해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전 실장이 실무자에게 개발업자 요구대로 처리해달라고 당부한 점도 인정했습니다. 백현동 의혹에 대한 첫 법원 판결인데 이재명 대표 해명과는 동떨어진 결론입니다.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다만 이번 재판에선 청탁의 전달 과정까지 확인했을 뿐 실제 성남시가 청탁 때문에 위법한 결정을 내렸는지 따지진 않았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청탁을 받거나 전달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단체가 지역별로 항의 집회에 돌입했습니다. 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모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의료 차질로 이어질 만한 집단 행동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행이라면서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의료정원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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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발표에 반발해온 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로 전환된 이후 의사단체의 첫 항의 집회입니다. 인천과 부산 지역 의사회를 시작으로 15일엔 용산 대통령실 앞, 이어 강원과 대전, 전라권 등지에서 지역 의사회마다 동시다발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개원이들로 이뤄진 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 조직을 마무리한 데에 이어 오는 3월 초엔 전국 의사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의사수 부족이 거짓 선동과 왜곡에 의한 여론 선동의 결과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정부의 치졸한 협박이라든지 겁박에는 전혀 굴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집회 시간을 저녁으로 정해 당장 집단 휴진이나 진료 시간 단축을 고려하진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과대학의 학생 대표들은 온라인 총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020년 벌어졌던 의대생 동맹 휴학이 다시 재현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의료 현장의 핵심 인력이 모인 전공의협의회는 임원진 총사퇴와 비대위 구성을 의결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대의원 총회 이후 내놓은 입장인데 단체 사직이나 진료 거부 같은 대규모 집단 행동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의료 차질이 바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은 셈입니다. 정부는 일단 다행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공식적인 발표가 없기 때문에 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 주시를 하겠습니다. 보건당국은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장들과 비상진료 체계를 점검하며 만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가전회사들은 지난 2010년부터 자신들이 판매한 제품을 회수하고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들이 공동으로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서 폐가전을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일을 맡겨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 폐가전 수거 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무더기로 재계약을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신의 키보다 높은 냉장고를 계단을 따라 조심스럽게 끌어올립니다.
그러다 손이 미끄러지면서 놓칠 뻔했지만 가까스로 붙잡습니다. 폐가전 수거 업무를 11년째 해온 한규포 씨에게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만 한 3번 다쳤으니까 벽이나 이런 데 부딪히기도 하고 미끄러지면 가슴 찰과상도 있고. 기사들이 하루 평균 30건에 달하는 폐가전을 운반하다 보면 손가락이 골절되거나 찢어지고 다리가 긁히거나 베이는 사고가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치료비는 사측으로부터 전혀 지원받지 못합니다.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폐가전 수거회사와 1년마다 계약을 연장하는 불안한 신분도 발목을 잡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전국 폐가전 기사들은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사측은 32명의 기사에게 재계약 거부를 통보했습니다. 수거했다고 보고한 폐가전 종류나 숫자를 실제보다 부풀려 부당하게 수수료를 타갔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전국 150여 명의 기사가 1년 동안 평균 3만 개씩 폐가전을 수거하는데 회사는 많게는 개인당 38건을 문제 삼았습니다. 기사들은 수거 기준이 모호하고 바쁜 업무 중 발생한 단순 실수였다고 주장합니다. 1,000원, 2,000원 정도 차이밖에 안 되고 저희가 그거 가지고 열심히 모아서 부당이득을 취득하기엔 너무 작은 돈인데. 그런데 확인해보니 재계약이 안 된 기사 32명 가운데 31명이 노조 가입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사들은 사측이 조합원들에게만 불이익을 준 거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사측 임원이 그동안 노조와 위원장을 비난하는 말을 해온 것도 의혹을 키웠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폐가전 수거 업무는 환경부 관리감독 업무로 투명성이 중요해 비위가 다수 발견된 기사와 재계약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노조 탄압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외부 전문가와 함께 심사해 재계약 여부를 공정하게 결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클린스만 감독과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빠진 가운데 아시안컵 평가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 대다수가 클린스만 감독 경질에 동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축구협회는 오늘 예정된 임원회의를 취소하고 경기인 출신 임원만 따로 불러 아시안컵 관련 평가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 기술 박사라든가 이거 소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자리는 귀국 이틀 만에 미국으로 떠난 클린스만 감독과 동반 책임론이 들끓고 있는 정몽규 회장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 상당수가 클린스만 감독 경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드컵 2차 예선의 분수령인 태국과의 2연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아 국내 감독을 시급히 선임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의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경기인 출신 임원분들이시고 경험도 많은 분들이어서 또 자유롭게 이번 대회를 보면서 생각하신 부분들을 좀 의견 나누고 논의하게 됐습니다. 관건은 감독 경질에 따른 위약금입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까지 계약한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하면 코치진 자녀 연봉을 포함해 위약금만 무려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클린스만 감독 비판 여론이 악화되면서 이제 공은 정 회장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일부 팬들은 축구협회 앞에서 동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은 능력이 없으면 사퇴하십시오. 즉각 사퇴하시고 클린스만 국가대표 감독도 즉각 경질시키십시오. 축구협회는 모레 전력 강화 위원회를 열고 클린스만 감독 거취를 최종 결론 내릴 전망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미국에서 화상으로 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프로야구 기아의 새 사령탑에 이범호 타격 코치가 선임됐습니다. 프로야구 최초의 80년대생 감독입니다. 이명루 기자입니다. 기아의 선택은 이종범도 선동열도 아닌 이범호였습니다. 어제까지 타격 코치였던 이 감독은 오늘 사령탑으로 선수단 앞에 다시 섰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야구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없고 감독님 없을 때 우리가 운동했던 그 느낌 그대로 운동을 해줬으면 합니다. 후원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김종국 전 감독을 경질한 지 보름 만에 기아는 이범호 코치를 단일 후보로 내정하고 지난 10일 화상 면접을 진행한 끝에 새 사령탑으로 낙점했습니다. 2011년부터 기아에서 뛰며 2017년 우승을 이끌기도 했던 이범호 감독. 프랜차이즈 스타가 아님에도 기아 구단이 은퇴식을 열었을 만큼 선수단 안팎에 신뢰가 두터웠습니다. 2019년 은퇴 후 2군 감독과 타격 코치를 거치며 차기 감독 수업을 받은 이범호 감독은 시즌을 앞두고 빠르게 팀을 안정시킬 최적의 후보로 평가받았습니다. 선수들과는 호흡을 굉장히 오랜 시간 맞췄기 때문에 손가락부터 발가락까지 어디에 어떤 모습인지를 다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첫 80년대생 감독으로 팀 내 최고참 최영우와 2살 차이인 이 감독은 나이나 성적 부담에 대해서도 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우승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멤버라고도 생각을 하고 팀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우승에 맛볼 수 있는 그런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남자 프로당구에서 조건휘 선수가 기적의 9연속 득점으로 데뷔 4년 만에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습니다. 어제 열린 PBA 8차 투어 결승전입니다. 임성균과 조건휘의 맞대결. 승부는 마지막 7세트까지 이어졌는데요. 7세트는 11점이면 끝나는데 임성균 선수가 9대2까지 앞서 나갑니다. 사실상 승부가 끝난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조건휘의 거짓말 같은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기막힌 횡단샷으로 포문을 열더니 연이어 난구를 해결하며 7연속 득점. 9대9 동점에서 나온 이 샷이 압권이었습니다. 고난도 비껴치기로 역전에 성공하자 중계진도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사람이에요?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걸 비껴치기를 쳐요? 결국 한 큐에 9점을 뽑아내며 기적 같은 역전승. 데뷔 4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한 조건휘는 아내와 입맞춤하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아직도 기분이 얼떨떨해요. 제가 마지막에 9점을 어떻게 쳤는지도 잘 모르겠고 자기야 너무 고맙고 그냥 많이 사랑해. 네, 오늘 겉옷이 거추장스럽지는 않으셨나요? 남서풍이 강하게 유입돼 기온을 큰 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이 20.3도, 대구 18.2도, 전남 화순이 19.3도로 남부지방은 일제히 15도를 웃돌았습니다. 서울도 13.7도까지 올라 4월 초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였습니다. 내일은 때이른 초봄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 비도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 사이 제주를 시작으로 새벽에는 전라도에, 오전에는 충청과 경상권에서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의 최고 40mm, 충청과 남부지방의 5에서 10mm 안팎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방은 새벽과 오전 사이에 가끔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출근길에는 서해안과 내륙에서 옅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8도, 부산 등 남해안 지방은 10도 안팎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8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이 15도, 대구와 광주, 전주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전국 곳곳에 또 한 차례 비가 오겠고요. 금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